영아도련사 증후군은 다른 질병처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우리 아이가 사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영아도련사 증후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앞선 영유아건강검진을 해설해드리는 영상들에서 이 영아도련사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아도련사 증후군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요성을 다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걸 실천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도 적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면교육을 할 때 영아도련사 증후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제 진료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자세하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아도련사 증후군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1세 미만의 아이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영아도련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중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영아도련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아도련사 증후군 아이들 중에 6개월 미만 아이들이 9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릴수록 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아 1000명당 2017년도까지는 평균 0.2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0.23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각 해에 태어난 출생아 수를 곱해보면 한 해에 무려 70에서 8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영아도련사 증후군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통계치를 보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숫자여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미국은 더 놀랍게도 한 해에 평균 3,500명 정도의 아기들이 영아도련사 증후군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의 때 이렇게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 100일 정도 된 아기가 밤에 자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119에 실려온 적이 있었어요. 구급대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의료진도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아기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영아도련사 증후군이 더 비통한 이유는 우리 아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자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걸 옆에서 보고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아이를 잃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아도련사 증후군을 예방해야 된다는 점을 항상 매우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영아도련사 증후군의 예방법은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2022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이전 가이드라인은 2016년도에 나왔었는데 큰 틀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1세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재우느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밤에 아이가 자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낮에 자는 낮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은 누워서 자고 엎드려서 놀라, 즉 영어로 Back to Sleep, Tummy to Play인데요. 이거는 제가 앞선 영유아 건강검진 해설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미국 소아과학회의 영아도련사 증후군 예방 캠페인의 문구인데요. 아기를 누워서 재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기들은 정상적으로 만 1살이 될 때까지는 이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질식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목을 보면 기도가 앞쪽에 있고 식도가 그 뒤에 있어요. 누워있는 자세를 생각하면 이 그림처럼 기도가 더 위에 있고 식도가 더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워있게 되면 식도에서 음식물이 넘어와도 기도로 넘어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옆으로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게 되면 기도가 식도보다 더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역류한 음식물이 중력에 의해서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높아요. 따라서 질식이나 흡인이 나타날 확률이 누워서 있을 때 더 훨씬 적기 때문에 영아도련사가 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차이는 한 8배에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엎드려 자는 것도 안 되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일단 아기를 눕혀 재웠는데 아기가 혼자 뒤집어서 엎드려 자면 어떡하나요? 라는 건데 이렇게 아기가 혼자 뒤집기 되짚기를 잘할 때는 자다가 혼자 자세를 바꾸더라도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처음에 잘 때 눕혀서 재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엎드려 놀기는 머리가 납작해지는 사도증을 예방하고 운동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신생아 시기부터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바닥에 바로 엎드리기 조금 무서우니까 보호 잡은 무릎이나 팔 위에서 엎드린 자세를 놀 때 유지하면 좋고요. 아기가 조금 더 적응이 되면 바닥에 엎드리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얼마나 해야 되냐면 생후 7주가 됐을 때 한 번에 15분에서 30분 정도는 혼자 엎드려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아기가 엎드려 있을 때는 바로 옆에서 보호자분이 반드시 지켜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잘 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아기는 단단하고 평평하고 그리고 머리와 몸통이 수평인 공간에서 재워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단단한 잠자리란 무엇이냐면 손으로 눌렀을 때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단단한 잠자리입니다. 아기가 눕더라도 머리의 무게 때문에 바닥의 모양이 변하면 그건 단단한 잠자리가 아니에요. 이불이나 매트리스도 물컹물컹한 게 있을 수 있고 토퍼들 중에도 물컹물컹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폼 소재로 된 거에서 재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서 아기를 재우면 안 됩니다. 설치를 할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벽과 매트리스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거의 빠질 수가 있어요. 푹신푹신한 매트리스라면 조금 더 아기들이 삐집고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림처럼 아기들은 거기에 갇혀서 숨을 쉬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의 잠자리는 항상 모서리까지 벽에 꽉 붙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잠자리에서 우리 아기들을 잘 못 재우는 이유가 단단한 바닥은 잘 때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뒤로 푹 꺼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앉거나 눕게 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우리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단단한 바닥에서 자야 오히려 숨쉬기가 편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런 데서 자면 사두증이 생길까봐 걱정이시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선 푹신한 데서 재우는 것보다는 낮에 놀 때 엎드려서 노는 게 사두증을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이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서 아기가 자다 보면 실수로 코를 이렇게 박아서 질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고 단단한 잠자리에서 아기를 재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몸보다 높지 않은 수평의 잠자리는 왜 중요하냐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는 숨길인 기도가 잘 열려 있는데 앞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면 이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턱을 한번 가슴에 붙여 보시겠어요?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은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각도가 단 10도만 되더라도 아기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평평한 데서 재워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기들 역류를 방지한다고 고개가 높게 되어 있는 아기를 눕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역류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거기서 잠들게 되면 이렇게 숨쉬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아기가 잠이 들게 되면 얼른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상을 교정한다는 베개나 쿠션 같은 제품 사용하실 때도 아기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의 영아돌연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리에 푹신한 물건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개나 인형, 담요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요. 아기들이 기어다니거나 굴러다니지 못하더라도 버둥대다가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쓰러지게 되면 아기의 얼굴을 덮칠 수도 있고요. 담요 같은 것도 가슴 위로 덮어주시면 아기가 버둥대다가 이게 위로 올라와서 아기 입과 코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는 푹신한 물건을 두시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자리는 시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기를 춥게 재우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고온에서 아기 체온이 막 올라가게 되면 아기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추울까봐 잠잘 때 모자를 씌우거나 너무 두꺼운 옷을 입히시는 거는 오히려 아기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는 아기가 버둥대다가 얼굴로 떨어져서 아기 코와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모자는 아예 씌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에게 모자가 추천되는 경우는 체온 조절이 미숙한 아주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이거나 아니면 정상 신생아들 중에 태어난 첫날에는 모자를 씌우는 게 괜찮지만 그 이후에는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신생아를 키우는 집에서는 보일러 열심히 떼실 텐데 이때도 온도를 너무 많이 높이지 마시고 방안 온도는 한 20도 정도로 유지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더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거나 얼굴이 벌개지거나 하는 증상을 보이진 않는지, 아이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방의 온도를 좀 시원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와 같은 방에서 자고 대신 잠자리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분리수면을 일찍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우거나 이런 정서적인 발달에 분리수면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분리수면을 하게 되면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위험도가 적게는 2.75배에서 많게는 11.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아이와 같은 방에서 보호자가 자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잠자리를 아기와 구분하지 않으면 아기를 이렇게 덮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기가 질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에 다른 침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너무 피곤한 경우나 아니면 술을 드셨거나 아니면 졸린 약을 복용하셨을 때는 더더욱 아기 옆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모유 수유가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험도 이게 완전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완전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자는 동안 쪽쪽이를 물려주는 것이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물고 잠들었는데 뱉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물려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물고 자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완전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은 공갈적 꼭지를 너무 빨리 시도하게 되면 엄마 유두와 공갈적 꼭지를 헷갈려하면서 모유를 잘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 유두 혼동이라고 하는데,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엄마 젖을 아주 잘 먹게 됐을 때 그때 이후에 공갈적 꼭지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요. 금연입니다. 금연 정말 제가 엄청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흡연은 아기에게 최악이에요. 이거는 아기를 임신하고 계실 때 엄마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것도 문제인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꼭 아기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피고 오더라도 그 화학 물질들이 미세하게 묻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니코틴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임신하셨을 때부터 온 가족이 금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전자담배도 결국 똑같다, 그러니까 다 끊자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모두 금연합시다. 그 다음은 술을 드시거나 어떤 약을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요. 졸린 감기약도 있고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약을 드시고 아기를 보게 되면 잠이 들어서 아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자다가 아기를 이렇게 덮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술이나 졸린 약을 드시고 나서 아기를 보는 것은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술과 담배를 함께 한다면 정말 최악이겠죠. 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지키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산전지찰과 아이 예방접종을 잘 맞추는 게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산전지찰을 잘 받으시면서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있을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감염병들에 걸렸을 때 급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잘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처음 하루 이틀은 되게 소리가 신경 쓰이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이 소리도 백색 소음처럼 잠이 잘 와요. 그래가지고 알람이 울려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계를 달아놓는다고 해서 아기의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기계를 달아놓으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너무 안심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모니터링 기계만 달아놓고 다른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여러 학회와 전문가분들은 모니터링 기계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고, 속삭이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속삭이를 한다고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예방되는 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속삭이는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은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속삭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기가 막 뒤집고 난리치게 되면 속삭이에 아기가 질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고관절 탈구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기의 속사기를 너무 꽉 조매게 되면 고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기의 다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주셔야 된다는 점,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드릴 때 2016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교육하라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기 임신이 확인되면 교육해라 라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연도 임신 중에 미리미리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출산물품들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사시잖아요. 잘 알고 출산물품을 구매하셔야 아기의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임신 중에 이 내용을 미리 교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산모분들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와 육아템 업체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아기 수면에 관련된 제품들 중에 일부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을 오히려 높이는 제품인데 아기의 잠을 도와준다라고 잘못 광고하면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편하게 해주는 편의성이 높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요즘 육아의 현실들이 아기의 안전을 위한 것보다는 편의성을 위한 것들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안전을 신경 쓰다 보면 방법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현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작년 6월부터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서 미국 소아과학회와 함께 영유아용 수면기구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게 맞는 제품이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년 전 2020년에 여러 언론에서 이런 기준이 없다라는 점을 많이 질타받긴 했으나 그 이후로 바뀐 점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쪽인지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개의 의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 소비자원 같은 데서도 아기들 수면기구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육아템들 업체분들께서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법 가이드라인에서는 하지 말라는 내용들인데 마치 아기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처럼 홍보하면서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시는 행위는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아돌연사 증후군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영아돌연사 증후군은 다른 질병처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우리 아이가 사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손쓸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